여러분들, 지난주 월요일날 강의한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기준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난주는 좀 특별하게 위헌법률에 근거한,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는요,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이미 위헌으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위헌으로 선고된 사실을 잘 모르는 채 그 행정행위를 했다라면은 그 행정행위는 당연히 무효죠. 그거는 중대 명백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논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죠. 그죠?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했고, 그 이후에, 위헌 결정이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헌법소송법적인 이슈로서요. 그죠? 그 위헌 결정이 형벌을 빼고는 장래효로 돼 있잖아요. 근데 소급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행정법적인 이슈로 만약에 소급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면 그거는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헌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당해 사건이 있고 동종 사건이 있고 병행 사건이 있고 일반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당해 사건은 그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당해 사건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누가 위헌 제청 신청을 하거나 하겠습니까? 그죠? 예. 동종 사건이나 병행 사건은 이 우연한 사정 때문에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을 지금 받고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일반 사건이죠.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하고 이게 입장이 다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곳에 수렴합니다. 예, 처음 시작점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곳에 수렴하게 되는데, 자,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사건의 경우에 170페이지입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에 일단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있다. 또 두 번째, 처분의 불가정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위헌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머지의 경우인데, 그 판례의 원칙적 입장은 일반 사건의 경우에도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게 판례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법원이 위헌으로 판명된 법률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에요. 그 의문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 사건에도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보는데, 다만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보 원칙을 끌어들여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겠다 하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호봉부여 처분 취소 소송을 설명을 했는데, 물론 이것을 다루는 게 주된 곳이 이제 헌법소송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다루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많이 공부해 보셨겠지만은 뭐라고 이렇게 딱 잡아서 이거는 뭐 소급효가 미치니 이거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느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행정법적 이슈로 와서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소급효가 미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무효냐 취소냐는 다시 중대명백설로 가는 거죠. 자, 중대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이긴 하지만은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중대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명백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누가 과연 이 법률이 해당하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 중대 명백하지 않다 해서 이제 취소 사유로 보는 게 이제 판례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컨대 과세처분이 불가증력이 발생했습니다. 과세처분이 일반 사건인데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소급표를 받지 못하게 돼서 형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그 처분에 근거해서 집행을 한다가 되느냐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판례의 다수 의견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문제로 가서요. 먼저 하자에 있는 행정의 치유 문제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행정행위를 발령할 당시에는 하자가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행정청이 사후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 하자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졌다, 경미해졌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만약에 법치주의적인 관점을 법률 적합성 원칙이나 법치주의적 관점을 완고하게 관철시키면은 위법한 거죠. 그죠? 네. 취소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어차피 하자가 좀 치유가 됐으니, 하자가 보완이 됐으니까 어차피 같은 처분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뭐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죠? 이 경우에 이제 판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한번 읽어봐 드리면은,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칙하고 예외를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답니다. 예외가 허용이에요. 원칙이 불허고요. 하자의 치유 사유로 뭐 4가지 정도를 거론하고 있지만은 흥결된 요건의 사후 보완, 요것만이 하자의 치유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이 예외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원칙이 어떤 경우에 관철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판례나 학설을 좀 종합해 보면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자의 치유를 인정해 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무효인 행정행위까지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절차적 하자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것은 뭐 의문이 없는데, 내용적 하자의 경우에는 뭐 판례가 명확하게 이렇게 뭐 그렇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내용적 하자의 치유는 부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효력은 소급적으로 적법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하자의 치유 논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학설 중에는 뭐 장래를 향하여서 그렇다라는데, 그러면은 하자의 치유를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시 행정행위 발령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시기는 행정쟁송 제기 이전이다. 여기서 행정쟁송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차적 하자의 치유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조세소송의 경우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이유제 시일간에서는 좀 하자의 치유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절차적 하더라도.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의문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강의였고요. 오늘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이게 크게 이게 쟁점이 되지는 않아요. 자, 민법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죠. 민법에서 똑같은 문제 있죠. 뭐죠? 법률행위의 뭐죠? 전환인가? 뭔가 있잖아요.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에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전환의 대상은 무효인 행정행위다. 라는 게 이제 다수설인데, 아니, 무효인 행정행위도 전환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 왜 전환 못 되냐? 안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전환의 요건으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와 전환하려는 행위 사이에 요건, 효과, 절차성의 실질적 공통성이 있을 것.
두 번째, 전환될 행위가 성립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세 번째, 당사자가 그 전환을 의혹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네 번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다섯 번째, 행위의 중복을 회피하는 의미가 있을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전환 자체도 별개의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판례에서는 보통 이제 거론되는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개 다 무효행위 전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교과서에서는 다른 교과서에서는 특히 후자 문제. 그런데 상속인한테 어떤 과세 처분을 했어요. 상속인에게. 근데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피상속인에게. 그래서 상속인에게 다시 그 처분을 했다. 를 가지고 이게 무효행위 전환 문제라고 이해하시고 교과서를 쓰신 분도 있는데요. 이 사안 자체를 한번 실제 사안으로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무효행위의 전환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냥 그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 누구한테 과세 처분을 했던 거냐, 뭐 이런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전환에 관한 판례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니까요.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뒤에 있는 하자 승계론입니다. 하자 승계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설명할 때 한번 했던 문제인데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강의할 겁니다. 자, 징계권자의 징계 의뢰가 있죠.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이 있어요. 공무원이 어떤 비행위를 했을 때. 그래서 징계권자가 다시 그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일부터 있네. 자, 어떤 철거 명령을 했어요.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요. 이행하지 않아서 개고 처분을 했습니다. 개고는 이제 철거 명령은 뭐예요? 너한테 철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거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하명이죠, 하명. 기억나세요, 하명? 하명이라는 처분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죠? 왜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에요. 의무 부과 처분이죠. 개고부터는 이제 집행입니다. 근데 이행을 안 했어요.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죠. 앞으로 괴로울 거다 너.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집행영장의 통지예요. 개고를 하고 바로 가서 그냥 막 포크레인으로 부시면 안 되잖아요. 몇 월 며칠 날 갈 건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대집행영장 통지고 그 다음에 대집행이 실행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비용 문제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비용 청산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요, 저 이제 담배 끊었습니다만은, 담배를 이제 피다가요, 담배꽁초를 길거리에다 휙 던졌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티커 발급했단 말입니다. 요렇게 행정 절차가, 행정의 목적이 한꺼번에 그냥 확 달성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아주 단순한 행정의 경우에. 예,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딱 되지 않죠. 지난한 과정들이 거쳐져야지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얘기가 되셨죠? 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된단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 그래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뭐가 쟁점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중에서 뭐가 행정행위냐가 쟁점이죠. 네? 첫 번째는 이거에서는 얘가 행정행위다 라고 찾는 게 중요하죠. 그죠?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설명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뭐예요? 자, 1번하고 2번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제가 1번하고 2번을 왜 나눴을까요? 1번은 자, 징계권자의 징계 의결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즉 당의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미쳐집니까? 안 미쳐지죠.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자체로 지금 규율성이 있어요? 없는 거죠. 여기에 와서 비로소 규율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행위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요, 이것도 의무를 부과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명이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잖아요. 그죠? 이것 자체도 규율성이 있고요. 이것도 규율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사실행위라서, 권력적 사실행위라서 처분은 돼요. 그죠?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은 되잖아요. 이거는 뭐 당연히 처분이고요. 요거는 각각이 처분이 아니라서 어느 게 처분인지를 찾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각각이 다 처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문제니까 두 번째만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자, 철거 명령을 했는데 무효사유가 아니면은 제소기간이 지켜져야 되죠. 불가쟁력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자,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9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한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철거하겠다고 대집행령 날짜 막 정하고 막 이러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투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이거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죠. 왜? 제소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겠죠? 취소소송을.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법사유가 없어요. 뭐 위법사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오타 낸 게 위법사유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 위법사유가 별로 없다고 치자고요. 가정을 그렇게 합시다. 자, 위법사유에는 오로지 여기에만 있어요. 그죠? 근데 이미 90일이 지났어요. 요거에 관한 소송만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관한 소송에서 철거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자, 주장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억울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억울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죠? 주장을 하게 하면 그러니까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주장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소기간은 뭐하러 뒀어? 이런 말이 나오죠. 제소기간은 왜 뒀어요? 법적인 안전성 때문에 둔 거죠. 그러면 또다시 문제가 되네요. 그죠? 또다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자, 권리구제 가능성과, 그죠? 법적인 안정성이 또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행정법이나 헌법은 가치의 충돌을 어디에서 조화시킬 거냐의 문제죠. 그죠? 조화시키는 선에 따라서 학설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무효와 취소 기준에서 조화시키는 선에 따라서 학설이 5가지인가 생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2가지 학설이 생기는데, 하나는 하자승계론이고요. 두 번째는 구속력 이론입니다. 규준력 이론이라고. 뭐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를 근데 이런 문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다. 선행행위에는 하자가 있지만은, 그죠? 철거명령에 하자가 있지만, 수행행위에는 하자가 없어야 되죠. 만약에 여기에도 하자가 있으면은, 굳이 하자 승계 문제를 다툴 필요가 없죠? 그냥 이거의 위법성을 그냥 따지면 되죠. 네, 첫 번째 전제 조건, 선행행위에는 하자가 있지만, 후행행위에는, 그러니까 해당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에는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요. 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이게 그 하자가 무효 사유면 안 됩니다. 취소 사유여야만 돼요. 무효 사유면은 무효 행위를 터잡은 행위들이니까 다 같이 딸려 들어가서 다 같이 무효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세 번째는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되죠. 여기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죠. 만약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굳이 이거를 다툴 필요 없이 그냥 이걸 다투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제 조건 3가지가 성취됐을 때 선행행위 하자를 후행행위에서 주장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권리구제의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의 조화 문제다. 학설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자승계론이고 하나는 규준력 이론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하자승계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79페이지예요. 하자승계론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요, 아주 단순해요. 자, 일련의 과정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 동일한 목적 또는 동일한 효과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하자가 승계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아무리 하자 승계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하자가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실체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절차나 소송법적으로 후행 소송에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 하자라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이 하자가 이렇게 승계된다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일단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예.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자승계론의 판결 기준 180페이지입니다. 예.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한 개의 효과를 완성하는 동일 목적이냐 아니면 별개의 목적이냐, 이에 따라서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승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후행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승계가 되면. 승계가 되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철거명령이 있고 개구가 있어요. 자, 철거명령하고 개구 사이에 동일한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동일한 목적이 아니에요. 한번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냥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동일한 목적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동일한 목적인 것 같아요? 왜? 한번 그냥 체크하지 말고 얘기해주세요. 철거하려고 하니까 좋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동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솜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아닌 게 맞아요. 아니라고 주장해요. 판례가. 왜 아니냐? 요거는 의무부가행위고요. 의무부가행위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하명이죠, 하명.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거고, 의무가 있음을 있게 만드는 행위이고, 요거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집행입니다. 철거명령은 의무부가행위고, 그 이후는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집행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절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자 승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겁니다. 자, 개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철거명령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례대로 하면? 없죠. 자, 근데 대집행영장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개고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저기 과세처분 있어요? 과세처분이 있고 독촉이 있어요. 독촉이 있고 압류가 있고요. 압류가 있고 공매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배당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세처분은 의무 부가처분이고요. 독촉, 압류 이하는 마찬가지로 집행행위라서 여기에서 벽이 쌓여진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이게 이제 하자 승계론이에요. 그런데 비판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죠. 일단 하자 승계론이라는 게 너무 단순한 기준이잖아요. 그죠? 너무 단순한 기준이잖아요. 뭐 하나의 법률 효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벌써 제가 두 분한테 질문을 했는데 두 분 다 다른 답을 했습니다. 원래 하자 승계론자가 주장하지 않는 답을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거지. 누구나 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하자 승계론은 전통적으로 그 일본 사람들이 주장했던 얘기를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옛날부터 오는 전통적인 견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성력론이에요. 뭐 규준력 이론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오토마이어 얘기를 안 했죠. 오토마이어가 행정행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오토마이어가 행정행위를 만들었을 때 판결하고 민법에 있는 법률행위를 이렇게 벤치마킹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판결에는 무슨 효력이 있어요? 기판력이 있죠. 마찬가지로 행정행위도 기판력보다는 뭐 그렇지만 하여간에 기판력 유사의 그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을 규준력 또는 뭐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예요.
자,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치면 판결에서요. 기판력이 미치면은 모순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판력이 미치면 모순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네.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은요,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미치면은 어떻게 돼요? 하자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헷갈려요. 아까 하자 승계론하고 달라요. 하자 승계론은 하자가 승계되면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는 구속력이 미치면 하자를 주장할 수 없는 거가 되니까 헷갈립니다. 그죠? 네. 구속력, 근데 저기 기판력 생각하면은 너무 쉽죠? 기판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속력이 미치지 않으면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민사소송법, 공부하신 지 꽤 오래되셨겠지만, 민사소송법에 기판력이 미치는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인적 요건, 뭐, 시적 요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똑같이, 이 구속력 이론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 사이에 사물적 한계가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들이 일련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적인 한계가 있죠. 같은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수범자가 일치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적 한계죠. 선행행위의 사실 및 법적 상태가 동일성을 유지할 것. 그런데 기판력을 깨는 게 뭡니까? 판결에서 재심이죠. 네, 재심 사유가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구속력을 깨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죠? 추가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과 수행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예측 가능성과 수행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구속력이 미치는 거예요. 기판력이 미쳐요? 규준력이 미쳐요? 예. 그 근거는 이제 행정행위의 불가증력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간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하자승계론에서는 구속력 이론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판결이 아닌데 판결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판결이 아닌데, 판결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구속력 이론대로라면은 다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자 승계를 주장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불리하다고 하자 승계론보다 권리구제의 가능성보다 법적인 안정성을 더 추구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자 승계론에서는요. 구속력 이론은. 구속력 이론에서는 하자 승계론은 아까처럼 너무 단순하고, 그쵸. 예.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판례는 어떻게 되느냐? 판례는 전통적으로 하자 승계론에 있었어요. 하자 승계론. 그래서 제 하자 승계가 인정된 사례, 하자 승계가 부정된 사례들을 제가 수집해가지고, 교재에 181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 중간까지 써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죠?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을 많이 낼 수도 있죠? 뭐 객관식 시험으로 낼 수도 있고, 뭐 사례형 시험으로도 낼 수 있고, 요거를 응용해서 뭐 기록형 시험으로 낼 수 있고, 그죠? 맞죠? 예. 그러니까 제목이라도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끝나버리면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같이 수험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하자 승계론만 알면 되죠. 어차피 판례가 하자 승계론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정이 생겨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규준력 이론도 알아야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규준력 이론을 알아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새로운 판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183페이지에 새로운 판례라고 돼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통상의 경우에 소수설하고 다수설이 있으면은 판례가 보통 다수설에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험법학을 하니 그냥 뭐 판례 통설만 알면 되는 건데 이 하필 또 판례가 또 요런 때는 또 변신을 해가지고 규전력 이론을 또 할 수 없이 알아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예컨대 뭐 안암동이라는 땅이 있다고 칩시다. 안암동에 그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9번지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가정하면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날 이 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근데 안암동 땅을 다 조사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5번 땅을 조사를 했다고 치자고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지가 결정을 한 거죠. 일종의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이게 행정행위냐 아니냐도 쟁점이에요. 일단 첫 번째 쟁점이 행정행위냐 아니냐도 쟁점인데 지금은 뭐 그거 지금 설명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일단 행정행위라고 이해를 하세요. 네, 행정행위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날 요 땅을 평가해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공시를 해요. 공시를 해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 땅의 가격을 매길 수가 있죠. 매길 수 있죠? 예, 뭐 예컨대 이 땅은 뭐 대지고 이 땅은 잡종지다. 그러면은 요게 비교해서 감액하고요. 그죠? 요 땅은 도로가 맹지인데 요 땅은 옆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요게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보통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가격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요. 그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도 처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를 알게 되면은 이 땅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죠. 그죠? 양도소득세는 이 사람이 이 땅을 샀을 때의 가격과 공시지가하고 팔았을 때 공시지가의 차액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네? 양도소득세, 뭐 개발부담금 등등등등을 매년 3월 1일하고 9월 1일 날 두 번 발표를 해요. 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로 손실보상금을 책정합니다. 토지 수용이 됐을 때 손실보상금, 개별 공시지가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로 손실보상금을 책정을 해요. 자,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지금 판례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거하고 동일한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동일한 목적이 아니겠죠? 자, 그럼 하자승계론대로라면은 전통적인 판례대로라면은요. 자, 개별 공시지가 한참 전에 공시지가 냈을 거 아닙니까? 자, 양도소득세를 딱 받아보니까 이제 이 양반이 소송을 내겠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관한 소송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90일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죠. 없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하자승계론에 의하면은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가 돼요. 하자가 승계가 안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자, 2000한 2020년 3월 1일 날 국토교통부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내 땅을요, 내 생각보다요, 높게 해서 공시를 했어요. 그럼 나한테 지금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내 땅이 비싸게 책정됐으니까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은 내 땅이 이렇게 높이 평가되면 나중에 뭐 세금도 더 많이 낼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럼 나는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개별 공시지가 뭐 관심이나 가졌겠어? 근데 문제는 항상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거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거나 무슨 세금이 부과되거나 이럴 때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자승계로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맞죠? 네, 못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법리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요게서 요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됐다는 걸 주장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하자승계론대로 하면은 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규준력 이론에서 찾아야 되겠네. 이론이 하나 더 있으니까. 자, 규준력 이론에서 뭐가 있어요? 요건 4가지, 한계 4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재심사유 비스무리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가적 요건이죠.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자, 판례를 한번 읽어봅시다. 판례가, 자, 184페이지. 개별 공시지가는 이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냥 고시하거든요. 토지 소유자 등의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지금은 근데 통지도 해주는데,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그쵸? 예견할 수 없잖아요? 예견할 수도 없고, 그죠? 더욱이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기를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을 좀 너무 무시한 건가? 아니, 뭐, 근데 뭐 인지상정이죠? 토지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아니하줄 수 없고,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해서 그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처분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 이른바 수인한도론이라고 그래요. 수인한도론. 분명히 이거는 규준력 이론의 추가적 요건에서 벤치마킹한 거죠. 그죠? 수인한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자승계론대로 판례가 계속 형성되어 왔다가 여기서 수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자승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논리면 이것도 돼야 될 것 같죠. 그죠? 같은 논리면 하자승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대요. 뜻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학산에서 막 욕을 하니까 요거는 된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거는 어떻게 될까? 된다고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근데 어쨌거나 현재 스코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것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18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발표하고 독립유공자법 적용 배제자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원고는 2007년 1월경에 독립유공자 등록 결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수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11월 27일 날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선행행위가 됐어요. 예, 그리고 원고의 선친인 망인도 포함이 됐었다. 그리고 피고는 2009년 12월 8일 날
친일 반민족 행위죄로 결정된 망인 및 그 유가족의 독립유공자 적용 배제죄로 결정했다. 이게 후행행위입니다.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 사이에 동일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하자 승계론을 수정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수인한도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했어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두 개밖에 없나? 네. 자, 이렇게 되니까 하자 승계론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 판례를 평가하냐면은 이 하자 승계론이 갖고 있는 약간의 모순을 보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구속력 이론에서는 드디어 대법원이 정신 차리고 내 의견을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죠. 그냥 하자 승계론의 모순점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하자 승계 또는 규준력 이론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로 가시면은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취소 철회 및 실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림이 이미 교재에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지금의 얘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약간의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미 행정행위가 발령이 됐어요. 발령이 됐는데 그 행정행위가 사후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소멸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이 사후적 소멸, 그렇죠? 행정행위의 효력의 사후적 소멸이. 사후적 소멸인데요. 이 사후적 소멸이 행정청의 결정 또는 처분, 또 다른 행정행위에 의해서 행정청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결정, 그 자체로 또 처분, 그 자체로 행정행위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폐지라고 그래요. 폐지. 그게 아니고 어떤 사실이 발생했다. 사실이 발생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실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효하고 폐지는 뭐예요? 행정청의 의사가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의사결정이 개입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의사결정은 또 다른 행정행위가 되겠죠.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폐지하고 실효로 나눠진다. 일단 요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자, 이 폐지가 행정청의 어떤 처분에 의해서 폐지가 됐는데요. 원래 위법 부당한, 즉 하자 있는 행정행위인데 그거를 바로잡는 거다. 원래 하자 있는 행정행위였는데 그것을 바로잡는다. 라고 하면 취소라고 그러죠. 원래 적법한 행정행위인데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을 했어요. 도저히 이 행정행위를 유지하면은 큰일이 날 것 같아요. 더 큰 공익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러면 철회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하자의 시정, 사정 변경의 반영이죠. 하자의 시정과 사정 변경의 반영이죠. 자, 취소가
행정청이, 처분청이 스스로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스스로 처분을 해요. 그걸 직권치소라고 그러고요. 처분의 상대방이 자기가 이 처분 때문에, 행정행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 권리를 제한받고 의무를 부과당하고 있어서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위법하고 부당 구별할 줄 아시죠? 네. 하고 있으면은 쟁송치소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직권치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경우가 많겠어요?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가 많겠어요? 직권치소가 어려우면 그러면은 쟁송치소를 말씀드릴게요. 자, 쟁송치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경우가 많겠어요?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가 많겠어요? 네? 침익적 행정행위가 많겠죠? 국가에서 나한테 막 100만 원을 줬는데 나한테 100만 원 주면 안 돼 하면서 소송 제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쟁송치소는 침익적 행정인 경우가 많고요. 직권치소는 공무원이 어떤 수익적 행정을 했는데 감사에 걸렸어요. 뭐 잘못 지급했다. 뭐 이렇게 돼서 직권치소한다.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수익적 행정의 경우가 많습니다. 자, 쟁송치소는 또 두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어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죠. 제가 공정력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 세 곳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처분청. 두 번째, 그 소송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죠. 세 번째, 그 소송을 받은 수소법원이죠. 행정법원이죠. 아구가 딱딱 떨어지죠? 아구가 딱딱 떨어져요. 자, 직권치소는 이 하자가 넓은 의미의 하자죠. 그러니까 위법 플러스 부당이 됩니다. 아니, 스스로가 위법한 것만 취소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부당한 것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자, 행정심판은 행정부예요? 사법부예요? 모르면 큰일 난다, 정말. 행정심판은 위원회는 행정부에 있어요? 사법부에 있어요? 행정부에 있죠. 이거 고민하면 안 되죠. 행정부에 있잖아요. 네, 행정부에 있으니까 마치 이 처분청이 상급기관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법 플러스 부당이 되는 거죠. 자, 행정소송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위법성만 시정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네. 자, 퀴즈를 낼게요. 퀴즈 내서 답 못 맞춰도 괜찮아요. 창피한 거 없어요. 다 맞히면 니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해야지. 그죠? 네. 못 맞추는 게 당연하죠. 자,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있죠. 아남식당 주인이 또 오늘도 등장했습니다. 아남식당 주인이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팔아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영업정지 2개월 갖고 안 되겠죠? 미성년자 한 100명한테 술을 팔아가지고요. 영업 취소가 됐어요. 영업 취소. 이 영업 취소는 이거예요? 지금 영업 취소라고 돼 있는데 취소입니까? 철회입니까? 철회죠. 애초에 영업 허가가 있었겠죠. 애초에 영업 허가는 적법했어요? 위법했어요? 적법했죠. 근데 미성년자 100명에게 소주 100병을 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생겼죠.
그래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켰죠. 행정청의 의사로 인해서. 그러면은 하자의 시정이에요? 사정변경의 반영이에요? 사정변경의 반영이니까 철회가 되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구조를. 그러니까 이름하고 상관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취소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일반인들이. 우리 같은 법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은 철회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다 철회도 취소고 취소도 취소로 해놓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별해야 되는 거죠. 자, 봅시다. 188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취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라고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자, 위법하다고 하면은 협의의 하자죠. 위법 플러스 부당하면은 넓은 의미의 하자잖아요. 그죠? 무효하고 취소 따졌을 때는 협의의 하자에 관한 얘기였었잖아요. 지금은 직권 취소에서는 뭡니까? 넓은 의미의 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법 플러스 부당이에요. 위법하고 부당 구별하실 줄 아시죠? 예컨대 재량행위에서요. 재량행위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예컨대 재량행위에서. 그때 제가 우스꽝스러운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도로에 돌 치우는 얘기잖아요. A, B, C, D, E가 있다고 치자고요. 자, 의회에서요. 법률을 읽어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의회에서 그 자유의 영역을 이만큼 줬단 말입니다. 자유의 영역 이만큼 줬으면은, 자, 그런데 E를 선택하고 A를 선택했으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죠. 그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위법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위법한 거죠. 이건 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는 겁니다. 재량행위에서. 자, 그런데 만약에 정답이 C라고 칩시다. C라고. 정답은 아닌데 자유의 영역 내에서 행동했어요. B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되면 부당이라고 합니다. 부당. 위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올바른 행정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취소가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는 거는 이 부분이 있죠. 보통 취소라고 하면은 직권 취소를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이 부분은 뭐예요? 그럼 이 부분은 2학기 때, 그죠? 명강이죠? 책도 아주 예쁘게 생겼잖아요. 2학기 때 행정쟁선법 시간에 한 학기 내내 배울 겁니다. 한 학기 내내.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일단 집어넣어 주시고요. 여기다. 자, 무효하고 다르죠. 취소는. 일단 그러니까 취소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결국은 공정력을 제거하는 행위죠. 취소를 공정력하고의 관계에서 보면은 공정력을 제거하는 행위가 취소인 거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공정력을 제거하는 게 취소예요. 자, 그러니까 무효하고 다른 거죠. 무효는 처음부터 이제 무효인 것처럼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자, 철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철회는 원래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였는데 새로운 사정 변경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취소권자입니다. 자, 처분청은 당연히 취소권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취소권에 대한 별도의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데, 자, 법질서는 말이에요. 법질서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용납 안 하죠. 맞죠?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용납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취소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상황도 되돌릴 것을 요구하는 거죠. 법질서는. 그죠? 그게 법치주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처분의 근거만 있지 별도로 취소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처분의 근거 안에는 취소의 근거도 같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감독청은 어떻게 될까? 요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약간의 다툼의 대상인데, 자, 감독권에 하급관청을 감독해서 취소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있을지언정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반대견해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감독권에 스스로 그 취소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감독청에, 즉 위임청이나 이런 감독청에게 그 취소 정지권을 부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취소 사유는 뭐 위법 플러스 부당이고요. 뭐 쭉 보시면 되는 겁니다. 취소권의 한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꽤 또 다른 중요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